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금리 올려 대출 막던 은행 자체 DSR 도입해 조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이 대출 금리를 은행에서 올리는 방법으로 가계대출 지금 너무 급격하게 들고 있으니까 이걸 좀 줄여보겠다라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그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최근에 은행 대출금리 상승 이거 당국이 바라던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지가 뭐냐. 은행이 대출 한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손쉬운 길 예대 마진을 늘리는 이런 쉬운 길을 좀 택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자체 DSR을 도입해서 이 대출을 좀 조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대출 한도를 조정해서 총량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중요한 건 이런 방침이 지금 현재 불붙은 집값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법원, MBC 박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집행정지 인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첫 출근과 동시에 바로 MBC 박문진 새 이사들 임명안을 처리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 이사들이 이거 집행 정지해 주세요라고 쉽게 말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집행 정지를 좀 해달라라고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MBC 박문진 새 이사 임명되는데 제동이 걸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는 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요 효력을 좀 정지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본안 소송이 보통 상당히 걸리죠. 뭐 1년도 걸리고 많이 걸리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애매하게 정지된 상태에서 당분간은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박문진 이사 임명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박문진이 MBC의 대주주인 거죠. 다시 말해서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건데 현재 그걸 교체할 수 있는 이사진이 스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법원 박문진 이사 임명 제동, MBC 사장 교체도 일단 스톱이다. 박문진 이사 임명도 제동이 걸렸고요. MBC 사장을 교체하는 이것도 또 스톱이다라는 겁니다. 애매한 상황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략 한 1년 어쩌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의대생 증원 내년엔 보류하자. 여당, 국민의힘이 지금 의대생 증원 문제가 사실 의정 갈등의 처음 시초였었죠. 이 의대생 증원 문제를 내년에 2026학년도 신입생, 2025학년도 지금 입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연도 내년엔 보류를 좀 하자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지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이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입장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내년 의대 증원 보류안 냈지만 대통령실 정부 방침엔 변화 없다. 네. 대통령실은 우리는 기존 방침 그대로입니다. 2025년 말고 2026년에도 지금처럼 그대로 증원안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화재 생명줄 완강기 서울 숙박업소 정상 설치는 13곳 중에 한 곳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한참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온통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네. 어제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 혹시 화재가 나면 5층까지는 에어매트가 좀 주효하고 5층부터 10층까지는 완강기를 이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위는 이 피난 이 장소로 좀 대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층부터 10층 사이에 하는 이 완강기, 근데 문제 완강기가 서울에 있는 숙박업소 중에 제대로 설치된 데가 13곳 중에 한 곳밖에 안 된다는 걸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여길 좀 볼까요? 한번 해보니까 지지대가 뽑히더라.
지지대가 뽑히는 등 대부분 정상 사용이 불가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왕관기면 쓰면 오히려 죽는 거죠. 네. 사실 이번 부천 화재 사고 후에 손볼 곳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는 게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총 3장의 사진입니다. 여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쭉 쏘아 올리죠. 근데 뭔가 쏘아 올린 게 여기로 가서 아래로 수직낙하더니 펑 터졌습니다. 네. 여기 밑에가 사실 이 전차였었는데, 탱크였었는데 이게 그대로 수직낙하하면서 터진 거죠. 그거 우리나라 거야? 아닙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자폭형 무인 공격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인 공격기, 사람이 없는데 그냥 쏘아 올려서 수직으로 낙하해서 아래에 있는 이 탱크를 뻥 하고 터뜨릴 수 있다. 근데 왜 공개했겠나? 봐라, 이거겠죠. 네, 우리 이런 거 갖고 있어. 무섭지? 하고 보여준 건데 모르고 만약에 이걸로 도발을 해서 어이쿠 할지도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글쎄 무서운 건가? 알고 보면 무섭지 않죠.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증원 유예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하자 대통령실은 거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고위당정협의 때 일요일 날 있었죠. 그때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입시는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상 2025학년도 손댈 수가 없고 그러면 그 다음 연도고 2026학년도서부터는 의대 증원을 좀 유예합시다라는 중재안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 건지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실까요? 지금의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의견 갈등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대표 의대 정원 얘기를 직접 아침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어.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전날이 있었던 고위 당정 회의에서 입장을 전달을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은 그럼 뭐라는 입장이냐? 대통령실 입장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유예안을 여당으로부터 제시받은 바 없고 의대 정원 관련한 논의 자체가 고위당정에서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시를 받았는데 거부합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안 자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강전혜 변호사님, 사실 얘기를 이쪽은 전했다는데 네. 저쪽은 받은 바가 없다고? 그럼 진실 공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네. 고위당정협의회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로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30일이 되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지도부가 만찬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보면은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박단 전공의 협의 회장을 만났었다라는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네.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어떠한 민생에 있어서 챙기는 과정에 즉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고 있지 않아서 네. 조금 더 나서서 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민주당의 태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 네. 영수회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 의정 갈등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했지만 현재 민주당으로서도 그다지 뭐 진전된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30일에 있을 당정 간의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지도부와의 만찬 그리고 아마도 추석 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이 회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물꼬가 튀었으면 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뭐 여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다 같이 민주당도 돕는다고 했으면 또 같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금 진실 공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소통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당 쪽에서는 대통령실에 여러 루트로 요 얘기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입장 자체가 김종혁 최고위원님. 일단 여당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떨떠름해 보이긴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거절당할 걸 예상을 했었을까요?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네. 되고 난 다음부터 내부에서 우리가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많이 논의를 했어요. 네.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 때나 혹은 또 그 회식을 할 때 식사 자리에서도 지금 상황이 어떠냐, 네. 응급실 상황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고민이 뭐냐면 이걸 공개가 되는 순간에 저희로서는 그 바게닝 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카드 네. 하나가 그냥 공개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의협이나 뭐 이쪽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정부가 찔끔 이게 조금씩 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을 정도까지 돼버려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안이 뭐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이런 안은 어떤가, 이런 안은 어떤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되지 않을까, 저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오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보기는 뭐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 수 없고, 근데 하여튼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떤 카드 하나를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갖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네. 지금 말씀은 이게 뭔가 일을 잘 만들어간 성사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개의 카드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과정 하나하나가 다 공개되고 나면 사실상 일이 될래야 안 될까 좀 우려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당 쪽에서 대통령실에 얘기한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문제 약간 일단 보류하고 좀 논의를 추가적으로 좀 해봅시다라는 요 얘기가 사실 복지부 차원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실까요? 의대 정원에 대해서 그 대통령 사회수석은 26년 정원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검토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일단 정부가 2,000명을 제시를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화를 하면은 저희는 언제나 그걸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료계 의견 없이 그냥 무조건 재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조경 장관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2026년도에 의대 정원안에 대해서 뭔가 의료계 전체의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단일안이 있다면 우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율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얘기와 사실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면 이게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부랑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대 증원 자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 네. 너무 밀어붙인다는 거는 대통령실 빼고는 다 알아요. 한동훈 대표도 알고 보건복지부도 알고
특히나 이 의료 현장에 있는 특히나 국민들 이거 뭐야 2,000명씩 늘려서 이거 밀어붙일 일이 아닌데 그리고 주변에서 응급실 못 찾아서 죽어가는 국민들이 생겨나면서 그 위기감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국정 운영을 오기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국민의 이 생명이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의료계를 왜 합니까? 국민들한테 잘 치료받고 골고루 치료받고 어디에 가서도 정말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런 얘기하는 마당에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입장이 올바른 정부고 뭔가 좀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부.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용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막 그 응급실을 뺑뺑이 돌면서 다니시고 네.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라는 것이거든요. 아플 권리도 없는 이 나라를 만드는 것들 좀 하시고 저는 예를 들어서 고통분담 대통령이 정말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주치의가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건강 중요하지만 그러면 본인도 주치의 없이 한번 응급실 다녀보세요. 그러면 2,000명 증원 절대 못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중에 다소 과격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게 좀 강조를 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은 지금 취는 대통령실이 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예요. 대통령실이 뭔가 이 입장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실 단축 운영 응급실 3달 일부 정상화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곧 정상화됩니다. 3달 9월 되면은 이거 다 일부 정상화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인력도 충원할 거거든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의료 인력 수급 문제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때문에 국회에서 뭐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랑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사실 이게 뭐 명확하게 의정 갈등을 얘기했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간호법 관련해서 PA 간호사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단 이런 의료 인력 수급 이런 문제는 다 정부가 관할하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리고 응급실 문제도 금방 정상 관리 될 수 있는 정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현미 변호사님. 네. 대통령실은 전공의 파업 이후에 현재 의료 지금 이 체계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아마 내심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요. 계속 의협과의 어떤 그 논의 과정 중에서 정부가 또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 네. 좀 조율을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번 연도 그 수능과 관련해서는 한 1,500명 정도를 증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철회하는 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올해 수능과 관련해서는 일단 연기를 그러니까 넘기되 네. 다음 연도부터 좀 조율을 하자. 저는 그게 못 받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엇박자를 드러내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정책 제안을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치로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일단 정부에서도 의협이랑 합의를 하는 과정 중에 네. 그래, 이 1,500명은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내후년과 관련해서는 조율을 해보자. 어쨌든 입장을 조금 물러선 부분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거랑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 가능하다라는 워딩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논의한 바도 없다. 이건 대통령실이 그리고 정부가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어쨌든 껄끄러운 기류 같은 게 또 의대 정원 이슈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노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껄끄러운 기류가 의대 정원을 두고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게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잠깐 얘기 중에 나왔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곧 만납니다. 언제 만나냐? 다음 기사 보시죠. 윤한 30일 만찬 타협점 나올지 주목. 30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만찬입니다.
금요일 저녁 만찬이라고 하면 시간을 좀 두고 넉넉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서 타협점이 나올까라는 게 제목이에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타협점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찬에서 뭐 그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날 행사 뭐 저도 갑니다만 여러 명이 가거든요. 지도부가 다 같이 가죠. 네, 지도부가 가고 뭐 대변인단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뭐 한 20명 정도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민감한 이슈를 무슨 뭐 합의점을 낸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사실 그냥 전후에 독대가 보통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독대를 한다든가 뭐 식사하기 전에 되게 이제 독대를 잠깐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사전에 뭐 얘기를 하든가. 네. 근데 지금 이 사안의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당으로서는 그 응급실에 가서 들어가지 못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그 응급실 갔더니 네. 대학병원 응급실 갔더니 앰뷸런스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6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 네. 그 사람은 진짜 그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어지간하면 가시죠. 밤샐 수 없지 않습니까? 11시쯤에 갔었거든요. 밤 11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다른 병원에 다 전화해봤더니 응급실 와봤자 아무 소용없고 이미 앰뷸런스를 실려온 사람들도 다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라든가 아우성이라든가 네. 이런 걸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거고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게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또 주장을 일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너무 많이 쉽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대학병원만 그런 것이지 다른 중건 병원들은 네. 문제가 없다라는 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한 차이가 좀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이 조정을 하는데 당정 간에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30일에 그 당정이 대통령과 만찬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네. 뭐 부지런히 어떤 합의를 낼지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여당에서도 좀 한번 보류하고 논의를 해봅시다라는 안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여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국회 대 용산의 대결 구도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얘기를 했는데 용산에서 받지 않는다고 할 때 본인의 리더십에 또 다른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오죠. 이 성태경 정책실장도 같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문제도 언급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 말고도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저희가 3명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문수, 박근혜 탄핵은 잘못, 사퇴할 의사 없다. 네, 어제 김문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가 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알겠습니다.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좀
감정적이고 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뭐 헌재 결정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건 잘못된 거다. 역사가 나중에 뭐 밝혀줄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여권은 탄핵의 강을 건넌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헤드라인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써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좀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듯이 결정 자체는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문구 하나하나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그 지금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과거에 노동운동에 헌신했었던 부분, 그것은 여야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 어떤 특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강성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측에서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있어서도 이미자 의원이 이 유족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유감의 표명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그 사과의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야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 나설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저는 지금 여야가 너무 극한의 대치로 가고 있고 본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수위가 좀 높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특히 유족분들께는 좀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뭐 탄핵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다만 그 조목조목 전체의 구문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준비한 그 메시지 있죠. 우리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라는 얘기를 김문수 후보가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되면 나도 뇌물죄다. 뇌물을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이거는 김종국 최고위원님.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왜 갑자기 연대 얘기가 나온 건지 알 수가 쉽게 얘기하면 없어요. 뇌물죄가 아닌데 구속됐으니까 네. 그러면 나도 뇌물을 안 받았지만 나도 뇌물죄로 구속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일단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네. 왜 탄핵 얘기를 물어보죠?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지금 탄핵의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린 거니까 그건 네.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것과 그다음에 그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없다 그러면 그건 대한민국의 법치 체제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건 명백히 비난받아야 됩니다만 네. 그 판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비판할 수 있나라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나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네. 판결 자체를 부인을 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고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판단까지를 우리가 문제 삼는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또 왜 이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네. 세월호나 뭐 이런 탄핵 얘기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본인도 뭐라고 그랬냐면 모질게 말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질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뻘건 윤석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뭐 심하게 얘기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말빛을 지금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런 논란이 없는 분을 노동부 장관을 임명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공격이나 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다른 막말 논란은 좀 약간 차치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서영수 대변인님. 네. 뭐 왜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이런 논란들이 있냐고 뭐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한 말이에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이런 고위공직자에 오를 분들은 막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런 고위공직에 올만한 삶을 자기를 돌아보고 겸허하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살았다고 판단이 될까요? 국민들 눈에? 세월호 이 참사 이 유가족들에게 그런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쌍용차에 자살특공대라고 하고 심지어 2018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때는 성인지 감수성이 엄청 떨어지는 발언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방송에 맞는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라면 잘 뭐 다듬고 씻고 피트니스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인식을 가진 분이 장관이 된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잘못 사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한 말이에요. 그 임명권자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나요? 그리고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라고 먼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뇌물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분이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뻘건 윤석열이라고 했으면 지금도 뻘건 윤석열인데 그 뻘건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분한테 임명을 당해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뭔가 좀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고도로 생각하진 않겠지만 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추천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보자다. 정말 국민들이 개탄하고 노동계에서도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꼭 어떤 사안을 두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라고 하면은 다방면으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뭐 어제 나왔던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과거에 했었던 다른 논란이 된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지금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죽음의 구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은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하지만 우리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고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용의가 있다 없다. 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는 아니, 없죠. 지금 이 청문회 세월호는 과도합니다. 과다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사실 자살 특공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세월호 그 부분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그 후보자님께서 여기 네. 나중에는 이미자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국민의힘 소속의 이미자 의원도 아니 그 부분은 좀 이 유감을 좀 표명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때 발언 좀 잘못된 거는 맞긴 맞다라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에 이어서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유감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뭔가 명확하진 않았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긴 해요. 근데 사실 장효미 변호사님 어제 청문회 전까지 다들 좀 예측을 했었던 게 과거에 했었던 논란되는 발언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뭔가 유감을 표명을 하고 뭐 업무 관련한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주장을 좀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본인 주장을 그대로 계속 갖고 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는 본인의 네.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했지만 네. 강론으로 들어가서 과거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은 현재 입장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업무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과거 발언을 소환하는 겁니다. 역사관, 여성관, 정치관 묻는 겁니다. 탄핵을 부정하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이상한 좀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고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업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좀 치우친 우려되는 시각이 어제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파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체계가 법 체계가 불법 파업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를테면 교섭권을 갖지 않은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직 어떠한 파업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쟁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섭권 있는 주체만 정당한 행위를 파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파업을 하면은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배상과 관련한 이런 억대 손해배상이 노조한테 특효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온당한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식입니까?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런 고통 때문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가 걸리고 재산이 걸리고 생존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온당한 인식입니까? 그리고 장관으로서 실질임금 상승과 관련한 이슈와 관련한 답변에서도 명목임금, 실질임금 구분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맥락에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지금 뭐 저희가 영상으로 보기도 했고요. 지금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 인물, 네,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네, 판결 나흘 만에 김희영, 노소영의 위자료 20억 입금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나흘 전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네, 이 노 관장이 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위자료 30억을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20억을 인정을 했죠. 위자료 20억 줘야 됩니다라고 땅땅땅 판결이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판결이 나오고 불과 나흘 만에 20억을 그대로 노관장 계좌로 입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처음으로 놀란 게 일단 계좌에 20억이 현금으로 있구나라는 거에 한번 놀랐는데 이것도 바로 나흘 만에 송금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전혜 변호사님, 네. 굉장히 빨라요. 예, 맞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빨리 입금을 하나요? 김 이사장이 이제 선고 이후에 그 노관장에게 사과한다, 그 네.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채무를 그 신속히 변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사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 노관장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내 계좌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안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은 판결이 난 이후에 이제 뭐 항소 기한이 지나고 판결이 다 확정이 된 이후에 변호사들끼리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준다든지 이제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통상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뭐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3일 만에 그것도 20억이라는 돈이 이게 한국에서 위자료 금액에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그것을 출국길에 은행에 들러서 바로 입금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계좌번호를 뭐 어떻게 알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약간의 감정 싸움에 감정의 골은 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출국길에 은행에 잠깐 들려서 20억을 송금을 하고 출국을 했다라는 거죠. 네. 뭔가 다른 세상의 느낌이 나긴 해요. 일단 계좌에 20억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놀라운 일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이 장유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계좌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면 20억 송금 못 하거든요. 그렇죠. 명확하게 이거는 노관장 계좌라는 게 확실하니까 거기로 20억 쏘고 그리고 출국을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말씀처럼 뭔가 감정의 고울 말씀도 지금 나왔어요. 김희영 이사장 입장에선 이 송금 딱 하면 더 이상 노관장이랑 엮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게 법리적으로도 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본인은 일단 30억 중에 20억이 인정이 된 건데 네. 이건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위자료 액수가 이런 단일 소송에서 불법 행위로 인정된 사실 전례는 찾기 어려워요. 이제 상간 행위와 관련해서. 네. 그런데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고 뭐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노관장은 또 항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30억 중이 그쵸. 전부가 인용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1심에서라도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붙거든요. 이거는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 겁니다. 1심 판결 확정되지 않더라도. 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이자가 가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산이 본인 수중에 있다면 이걸 지급하지 않을 동인이 없는 거고 네. 지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사실 재벌한테 30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죠. 이자도 어떤 변수가 되진 못했을 겁니다. 네. 다만 이 계속 연결고리로 가져가는 것을 그냥 중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이게 계좌라는 건 사실 김희영 이사장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마 최태원 회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공받았다는 게 좀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요거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연이자 뭐 1억 3천만 원과 21억 3천만 원을 사실 송금을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거 1심이거든요. 말씀처럼 노관장 쪽에서 항소를 하면 원든 원치 않든 2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2심 가서 금액이 만약에 줄어들면 그럼 노관장이 돈을 다시 일정 부분 다시 김영 재단 이사장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확정된 금액이 네. 그냥 계속 중인 재판과의 그 금액 차이가 있다면 그럼 마무리되는 그 마침표가 찍히는 판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네. 김정혁 최고위원님.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돈 저렇게 보낸 거는. 왜냐하면 노소영 관장이 뭐 돈이 없어서 본인도 돈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걸로 뭐 먹고 살겠다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위자료 20억?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나 돈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그냥 법적인 그런 변호사들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네주는 게 네. 판결에 따라서 거기에 순응해서 합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맞는데 그냥 내가 주워버리겠어라고 하면은 그게 본인이야 마음이야 내가 미안하니까 네. 소송 항소 안 하고 그냥 드릴게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는 뭐야 지금 뭐 이런 식의 생각 들 수가 있어서 네. 조금 옆에 있는 분들이 조언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 20억 오고 간 20억 돈의 미묘한 감정도 좀 같이 실려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말씀.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김남국 전 의원이죠. 기사 같이 보시죠. 코인 의혹 김남국 재판행 99억 숨기려고 허위 재산 신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검찰이 김남국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근데 기소한 이유가 뭐냐?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해갖고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혐의로 지금 이 기소를 불구속 기소를 지금 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김남국 전 의원이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를 해서 90억 원 상당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 검찰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90억 원 정도를 벌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 99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99억을 재산 신고 날이 다가오니까 재산 신고를 할 때 기준일이 있습니다. 며칠까지로 해서 그 현재 스코어, 예금 잔액, 갖고 있는 주식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그 기준일 직전 날 어떻게 했느냐. 이 99억 중에서 9억 5천만 원만 예금 계좌에 넣고요. 나머지 금액 한 90억 정도 되는 거는 가상자산을 샀다. 근데 당시에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죠. 때문에 90억을 이런 식으로 은닉을 해서 사실상 이만큼 번 거를 재산을 숨긴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이 국회에서 하는 이런 재산 신고 부분에 공무를 집행을 방해를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또 지켜볼 부분은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또 났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사실 많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아니야라는 네, 맞습니다. 부분이었는데 이건 또 무혐의가 났어요. 네. 처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뭐 상임위 그 회의 과정에 있어서도 코인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처음에 놀랐던 거는 또 이제 너무 금액이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국회의원의 직을 이용해서 어떤 미공개의 정보를 알고 저가일 때 사서 고가일 때 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은 이번에 기소를 하면서 그 재산 신고를 허위로 신고했다라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증거불충분,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증을 해내지 못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간단히 이제 김남국 의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9억 8천만 원이라는 게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산 신고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네. 그것을 이후에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99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되었습니다.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은 국회의원들이 그 재산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미 9억 8천만 원은
주식에서 뺐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갖고 있던 토코인에 있어서 9억 5천만 원 정도는 다시 그 계좌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계좌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건 또 재산신고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9억 5천만 원은 예치금 형태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실질은 이것을 그럼 신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코인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재산 신고의 변동 내역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글쎄요 법조계에서는 과연 유죄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당시에는 재산 신고의 범위 들어가 있지가 않았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법으로서 규율을 하면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법 원칙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이게 뭐 최종 유죄로 나올 건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말씀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무혐의가 낮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검찰이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 숨기려고 90억 내 재산 거의 100억 가까이 있다는 거 숨기려고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예금 이체해 놓고 꼼수 쓴 거 아니야 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재산 신고 기준에 맞춰서 본인이 본래 갖고 있던 재산 증식이 안 되게끔 보이기 위해서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라는 신고하지도 않아야 될 부분으로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한 대로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재산 증식을 속이려고 숨기려고 했다는 부분들은 입증이 된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전날,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 재산을 쪼갰으니까요. 근데 저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저는 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는 비판을. 네. 이유가 뭐냐면 9억 8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부터 뭐 노소영 뭐 관장 이혼 사례도 20억씩 툭툭 던지는 뭐 억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9억 8천이 그죠? 젊은 나이에 아무리 변호사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근데 김남국 전 의원 자체가 또 어떻게 했냐 정치를 할 때 본인은 너무 뭐 검소하고 뭐 구멍난 구두를 신고 라면만 먹고 뭐 이런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이미지가 좀 있었죠. 이미지를 그렇게 짠 이미지가 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9억 8천만 원도 적은 돈인데 그거를 재산을 나름대로 또 한 100억 가까이를 덜어놨다. 이거는 조금 정치적으로는 비난을 면치 못하겠다. 이건 유무죄를 떠나서 이거 나중에 좀 해명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어제 SNS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진짜 광기였고 미친 X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를 뭐 마녀 사냥을 했다라는 뭐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사실이 아닌 걸 알 텐데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다들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은 상장 직전에 바로 고점에 샀다고 미공개 정보 의혹도 제기를 했다. 11개월 보유에서 거의 99.6% 나는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임위 중에 한 걸로 나를 비판하는데 그걸로 비판하면 주식 거래도 그걸로 비판하면 주식 거래도 출석률 20% 30% 아예 상임위에 안 나온 사람들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텐 막내라고 상임위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 지키라 그러고 자기들은 술 먹으러 갔으면서 더 나빠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 이 SNS에 올린 글이 길었던 이유가 또 이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김남국 의원은 매우 억울해 보입니다. 일단 나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무혐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또 그 긴 내용의 설명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사는 용두삼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공소장에 넣어진 그 사실관계가 이슈가 됐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현직 의원으로서 본인의 상임위 활동 중에 가상자산 거래를 했느냐 아주 문매를 맞았던 부분이 있죠. 나아가서 혹시 본인 상임위와 관련해서 로비 받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거를 뭐 무상으로 받은 거 있는데 업무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다 무혐의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굉장히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검찰의 시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주식으로 번 돈 한 9억 5천 정도가 있었으니까 네. 그 돈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가상자산에 넣어서 재산을 증식한 다음에 그 돈에 얼추 맞춰서 재산 신고를 할 때 끼워 맞췄다. 이게 위계에 의한, 그러니까 속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다. 업무집행을 방해한 거다라고 하는데 저도 강 변호사님처럼 공소유지가 될까 좀 의문입니다. 그 당시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었고요. 네. 이걸 의도를 갖고 속이려고 했던 의도까지 입증이 가능한지도 좀 의문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감내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SNS에 뭐 다른 의원들, 그 당시에 뭐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같이 이렇게 회자하는 건 정당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희 그 SNS 글 마지막 장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나보고 상임위에서 뭐 코인 했고 뭐 어쨌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나한테 자리 지키라고 그래서 술 먹으러 간 사람들도 있는데 나보다 거기가 더 나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억울함은 김종영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수사를 잘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요. 9억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저분이 그 자기 전 재산을 뭘 믿고 투자를 했을까요? 재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재산이 1,000억쯤 돼서 내가 9억 정도는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혹시 날아갈지도 몰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코인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도박과 비슷한,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건데 그렇게 전 재산을 투자한 근거가 뭘까? 근데 무슨 그 쉽게 얘기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했다는 그런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증거 불충분이 네, 나왔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만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확실한 그런 뭐랄까 믿음 없이 투자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이 일단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본인이 거지 코스프레 했잖아요. 뭐 나는 라면만 먹고 지방에 내려가도 그 보좌관하고 같은 방에서 자고 그다음에 뭐 구멍 뚫린 신발 보여주면서 나 이런 신발 신고 다닙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몇 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들한테 후원금 받아갖고 그렇게 정치 활동하셨잖아요. 그것이 용서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이제는 총질을 그 비난을 자기 동료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막내라고 자리 지키라고 술 먹으러 회의 불석한 X들 네. 욕이잖아요, 저거. 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 나한테 상임위에서 코인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니들은 상임위 20% 30%밖에 출석 안 했잖아. 라는 게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아마 자기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왜 나를 안 감싸주느냐,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그 불출마까지 하고 이랬는데 라면서 이제 동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지켜보기 안쓰럽습니다. 네. 지켜보기 안쓰럽다가 마지막 얘기였네요. 서영주 대변인 짧게 하면 김남국 전 의원 저 페이스북 지워야 될 거예요. 정치를 계속 하려면 네. 보면은 정치를 포기한 거는 같은데 뭐 본인이 지금 이번에 뭐 어떤 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취득하지 않은 부분들이 수사가 안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동료들을 저렇게 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지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삭제하셔라라는 조언이었었네요. (1대1입니다) 뭐가 1대1인지 일단 기사부터 보시죠. 야당 삼자특검 빨리 내라. 한동훈 야당 포석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나온 얘기인 거죠. 어제가 바로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26일까지 내세요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26일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내라라고 얘기했지만 이 국민의힘에선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당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일국의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앞에서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다른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은 뭐 반바지 사장이다. 그러면 뭐 민주당의 실세는
개딸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핫팬츠 사장입니까? 아니면 뭐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들에서 움직이는 뭐 핫팬츠 의원들입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한 대표가 실세가 아닌 지금 뭐 바지 사장 아니냐, 뭐 반바지 사장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지 사장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걸 받아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반바지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핫팬츠입니까? 라고 또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말장난은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들한테 뭐 웃음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희화화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바지 사장이냐는 말로 이제 압박을 했을 때는 저는 박찬대 의원도 좀 자극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이 채병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내대표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좀 답답하죠. 뭐 법안 발의하는 게 당대표, 그것도 집권여당 대표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그 의원도 이렇게 뭐 받아치는 거는 뭐 반에 반바지냐 뭐 이런 소리보다는 이 당내에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나서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할 테니 좀 기다려라. 성급하게 왜 그렇게 졸라대냐. 이 정도로 응수하는 게 맞지. 지금 바지 타령할 때는 아니다. 그럼 그런 짧게 말씀.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럼 민주당에서 그렇게 급하면 먼저 발의를 하지. 왜 자꾸 우리 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발의하라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국회 그 한동훈 대표가 언제 얼마 안 돼서 초보라서 모르는 것 같은데 본인들 당에 의원들이 있어요. 108명이나 있고 아무리 그 여소야대를 하더라도 170명 있다고 해서 발의를 법안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서 당내 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미 한동훈 그 대표한테 말한 건 채병 특검 우리 민주당에서는 발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미 돼 있는 상황인데 뭘 또 발의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발의 특검은 발의가 됐으니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한테 약속한 특검을 발의하시면 돼요. 너무나 단순하고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넘기잖아요. 그런 뭐냐면 자신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안으로 냈고 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을 민주당 보고 내라고 그러냐. 그럼 국민의힘 안은 국민의힘이 내야지 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또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제 안 그래도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민주당이 정치 게임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여권을 분열시키려는 포석을 뒀다라고 본다. 때문에 내가 여기에 따라갈 건 아니다. 급하면 뭐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뭐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진행 후에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특검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리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수사 진행 후에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났느냐 볼까요? 경향. 최상병 특검법 발의 말 바꾼 한동훈 공수처 수사보고 결정. 공수처 수사보고 결정한다고 말 바뀐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또 국민의힘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공수처 수사 후 검토로 입장이 후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만 기자들하고 차담회하면서 얘기한 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니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뭐 원래 그렇게 특검은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게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 좀 헷갈려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하자라는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의원들을 계속 만나는데 네. 의원들은 그런 입장, 공수처가 나온 다음에 하시죠. 어차피 나오고 난 다음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도 공수처 결과에 대해서 미진하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야당이 뭐 공수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의원들을 설득할 때 굉장히 힘든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관성이 있는데 아니 조금 기다려보시면 공수처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동안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미 1년 2개월이 다 돼가는데 네. 안 낼 수 없을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가시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한테. 그러니까 대표 의원들을.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굉장히 힘든 것도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대표로서 당내의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야, 내 말대로 따로 이렇게 할 수 우리 당은 없어요. 민주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당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네가 그때 그게 옳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빨리 발의를 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걸 발의하는 순간에 현실적으로 우리 당은 굉장한 분열 같은 것들이 생기고 내부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맞아요. 당대표가 그걸 감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봐도 그게 현실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잘 맞지 않으면 그거를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야 회담을 하자기로 했는데 네. 하기 전에 바로 원내대표가 반바지 사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공격을 하는 거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말로 회담을 할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가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원래 생각이 바뀐 건 아닌데 하지만 지금 계속 설득하러 의원들을 내면서 의원들이 오히려 한 대표한테 이거 공수처 결과 보고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의견도 완전히 묵살할 수 없고 저는 이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내 의견 여기에 있긴 하지만 그대로지만 이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라는 걸 기자간담회에서 좀 피력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대외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한 발 뒤로 물러선 건가 바뀐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약간 요거 태도 변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포인트가 또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회담 생중계 논란에 한 전제 조건 고집 안 해. 네. 이 얘기 역시 기자들하고 차담회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회담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제 생각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회담의 전제로서 이 생중계하자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인 거죠. 회담의 전제로서 생중계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생중계하자는 얘기 이거 철회했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림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에서 회담 생중계 제안을 철회했다는 관련 보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가 회담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생중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탁탁탁 말하는 스타일인데 어제는 좀 아리송아리송했어요. 저 내용을 제가 좀 아는데요. 네. 사실은 생중계를 계속 하자고 하는 건 참모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나중에 말을 또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밀실회담 한 다음에 아무 성과 없으면 우리는 뭐 저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국민들 앞에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 하자. 그래서 생중계를 계속 밀어붙이자는 것들은 참모들의 생각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산시켜버리면 야당이 무산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네. 협상 과정에서 혹시 생중계를 일부 이렇게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회담을 받겠다 그러면 회담을 받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제 조건은 아니다 회담에 생중계를 원하지만 그것이 전제 조건이 아니다 했더니 언론에서는 그거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이런 이면 얘기가 있었다. 포기 아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어쨌거나 회담이 성사되는 게 가장 관건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어쨌거나 지금 여야 대표 회담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자라고 자꾸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여야가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은 아직 못했고요. 축구는 같이 했어요. 그것도 무려 2년 만에 같이 했습니다. 결과는 1대1이었다. 네. 짜고 친 것 같은 느낌이 살살 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상생이었다. 1대1이었다라는 건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우연찮게도 오늘 우원식 의장께서는 저희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오셨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인 파란 걸 입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 분위기 국민을 위해서 저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로 좋은 정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재밌게 합니다. 뭐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성시 대변인님. 네. 살짝 삐딱선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파란 옷을 입으면 빨간 옷은 우원식 의장이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빨간 옷을 우 의장이 입었습니까? 우원식 의장께서 이게 여야의 통합을 바라는 국회의장의 마음을 담아서 네. 본인이 빨간색 입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 빨간색 입어야죠. 근데 파란색 입은 것은 네. 아직 좀 앙금이 있지 않나. 네. 근데 뭐 자주 이렇게 만나서 네. 운동하면서 부딪히면서 매번 입으로만 싸우지 말고 몸을 부딪히면서 땀 흘리면서 건전한 이런 축구 경기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 자주 만나서 이렇게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